자, 반갑습니다. 대성마음의 학생 여러분. 사탐은 언제나 여름, 최열입니다. 자, 유평 보느라 고생들 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유평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좀 쉬웠어요. 쉬웠고, 굉장히 솔직했다.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라든가 약간 꼬인 부분도 좀 없었고, 쉬웠고, 솔직했고, 기본 개념과 기출만 제대로 된 학생들이라면 무난하게 50점 만점은 받을 수 있었던 모고였다. 실제 수능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아무래도 이제 평가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코로나 여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막 꽈서 막 내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EBS 선생님이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일컷이 이제 원점수로 이제 45점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48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일컷은 48 정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6평을 보고 45점 맞아가지고 이제 오나 일컷이다 1등급이다 라고 해가지고 좀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더 디테일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현역 학생들은 이제 6평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본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 내신이 기말고사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한 학생들 많이 있을 겁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5개월이라는 시간 남았잖아요. 개념, 기출 항상 개념 알겠죠? 개념 잘 잡고 기출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특강 그리고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오죠. 이것까지 함께 하고 선생님 컬이 따라오면서 디테일 잡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좀 해줄 건데요. 이제 전문항을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고 힘들어요. 알겠죠? 힘들고 힘든 것보다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서 EBS에서 나온 오답률 탑 10, 그 다음에 플러스 1 알겠죠? 해가지고 총 11문제만 해설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9문제 모르면 Q&A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모르면 다시 공부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평 해설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제끼고요. 자, 2번부터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일단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법의 죄형 법정주의와 콜라보된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법치주의죠. 법치주의는 일단 A에서 B로 확장됐다는 거. 사실 이것까지만 봐도 바로 A는 형식적, B는 실질적 법치주의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한번 봐볼게요. 보면 자,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라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헌법의 가치 체계에 합치돼야 함을 강조하는 B가 등장했다라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B는 실질적밖에 없죠. 그죠? 자, A는 형식적이고요. 자, B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자, 이러한 비의 정신은 법과 제도에도 투영되어 있다, 녹여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가령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 중에 5개 중에 하나는 죄형 법정주의 파생 원칙이요. 그 중에 5개 중에 하나는 이 B가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법에 구현된 것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범죄와 형벌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바로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게 나와 있네요. 가는요, 적정성의 원칙. 그죠? 자, 이러하면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죄형 법정주의는 B의 요청을, 실질적 법치 요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충실히가 2개 나와 있네요. 우리 조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1번 볼게요. 우리 조교도 어저께 저녁 8시인가 9시에 이제 홈페이지에 업로드 해가지고 이제 빨리, 왜냐면 선생님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풀어봐야 되니까 빨리 해가지고 어저께 새벽 1시에 PPT를 완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보냈습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PPT를 할 줄 모릅니다. 알겠죠? 100% 조교가 다 하는 겁니다. 자, 1번. 자, A는 형식적 법치주의죠. 법정 안정성보다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강조한다 했는데 정의의 실현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꺼져.
꺼지고요. 자, 2번 볼게요. 자, B는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보다는 헌법의 우위에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든 거고요.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법률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재판제도 중에 하나의 위헌법률 심사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거 아주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3번 볼까요? 자, B는 A와 달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달리가 틀렸죠? 형식적 법치주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둘 다 법치주의입니다. 둘 다 인치주의를 부정해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 법치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의 인치시대, 사람이 지배했던 시대, 그때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억압과 착취가 난무했던 시절이었죠. 그죠? 그걸 부정해서 나온 게 법치입니다. 알겠죠? 물론 이 법치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3번 더 꺼져. 자, 4번. 자, 가가 강조될수록 적정성의 원칙이 강조될수록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약화되고 보호적 기능은 강화된다. 우리 형법에서 보장적 기능과 보호적 기능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보장적 기능은 말 그대로 보장이야. 국민의 권리,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국가 권력의 어떤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형법 파생 원칙이고 보장적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형법의 기능 중에서. 그죠? 그러면 보자. 이 적정성의 원칙도 형벌과 범죄와 형벌이 적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비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건데 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오히려 그래서 적정성의 원칙이 강조될수록 형법의 보장적 기능도 약화가 아니라 강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맥락이 같아요,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거 4번 선지는 이제 좀 생소한 선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가는 적정성의 원칙은요. 사안에 적용할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거는 유추에서 금지의 원칙입니다. 파생 원칙 중에 하나인. 그죠? 그래서 5번 다 꺼지고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도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나는 선생님은 헷갈려요. 왜 이게 탑10 안에 들어갔나? 오답률 탑10 안에. 생소합니다. 개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거 견제 방향이고요. 세계 국회, 대법원, 헌재 중 하나다라고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대통령은 명령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헌법, 법률, 명령. 거기서 명령, 대통령령. 그죠? 명령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최종 심사권, 그죠?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죠. 그죠? 일반 심사권은 모든 법원에 있고요. 그죠?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습니다. 그죠? 왜? 이 대통령이 제정한 명령은 이제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제정한 명령은요, 헌법과 법률의 하위 법규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는 법률과 헌법에 위배돼서 안 되지. 그걸 심사하는, 최종 심사하는 건 대법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 위헌법률 심판권으로 견제를 하네요. 법률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 그러면 법률을 심판하는 거잖아. 법률을 만드는 건 누구니? 국회의원들, 국회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국회를 견제하죠. 어디가? 헌재가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1번 볼게요. 자, A의장은 국회의장은 국무회의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의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죠? 그거죠. 의장은 대통령이고요. 자, 2번. 자, B는 대법원은요, 국정을 감사하거나 국정감사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국정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 이야기하고 있네. 이거는 국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A로 해야 맞습니다. 꺼져. 자, 3번. 자, C는 헌재는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제소, 이거 위헌정당 해소 제소권을 말하고 있네요. 어제 심판 담당한다. 헌재. 맞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A, B, C만 제대로만 적었다면 그럼 문제는 뭐 무난하게 풀을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C. 헌재가 위헌법률 심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A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제청이 있어야 되죠. 법원의 제청. 자, 5번. 자, B회장과 달리, 자, 대법원장과 달리 C회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때는 A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의 동의죠? 이거는 둘 다죠. 그죠? 둘 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둘 다 국회의 동의 있어야 됩니다. 국감대대원. 국감대대원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9번 보면, 자, 이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나왔어요. 항상. 관점. 이 관점이라고 나오면 현실주의를 찾는 거냐, 자유주의를 찾는 거냐라고 바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바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안에 또 AB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까지 나와 있네요. 이것 또한 콜라보가 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평가에서는 이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따로 문제를 출제했고요. 국제연합과 관련된 문제 따로 출제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콜라보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번 평가원에서 자꾸 어떤 다른 단어과 다른 단어 이렇게 콜라보로 낸 문제가 지금 수록이 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묵적으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자, 가는 일단은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서 평화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가는 자유주의 관점이구나. 자, 여기는요 어떤 힘의 원리에 따라서, 그죠? 이거는 현실주의 관점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사례 볼게요. 자, 동그라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A는 했으니까 A는 총회네요. 그죠? 이걸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15개 이사국 이것만 딱 봐도, 그죠? 이건 딱 봐도 안보리네요. 그죠? 안보리고요. 여기 보니까 상임이사국이 세모국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대요. 그럼 세모국은 상임이사국이다 라는 거. 뭐 중국, 미국, 러시아 뭐 이쪽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그럼 보자. 1번 A는 주권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죠. 국제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죠? 그 안보리는 실질적인 의결기관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실질적 의결기관. 자, 개념 때 전부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자, 2번. 자, B에서 세모국은 실질사항을 제외한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일단 틀렸는데요. 여기를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이제 생소한 선지가 나왔죠. 우리 기존 평가원에는 출제를 하지 않았던 문제인데요. 자, 보자. 이건 사실 이제 수특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 보자 얘들아. 이 안보리는요. 자, 이 절차상에 관련된 의결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실질상에 대한 의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실질상은 뭐냐? 아주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중요한 것들 있죠. 의결을 할 때, 그죠? 의결을 할 때, 회의를 할 때, 의결을 할 때 어떤 특정 국가를 제재한다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 안보, 알겠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주 중요한 것들, 그죠? 이런 중요한 것들을 의결할 때는 어떤 상임이사국 모두의 표를 포함한 9개 표를 요구합니다. 상임이사국 5개국의 표를 포함한 9개국 표를 요구를 해요. 하지만 이 절차사항에 관한 거는, 이 절차사항이 뭐냐면 그 다음 회의를 몇 월 며칠로 할까요? 라는 것을 정하는 회의를 말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굳이 상임이사국 5개국의 모든 표를 요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는 회의다, 절차사항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무 국가나, 이거 일반 이사국이든 3위 이사국이든 알겠죠? 아무 국가나 9개 찬성만 있으면 되지만, 실질사항은 아주 중요한 것들. 알겠죠? 또 안보, 제재 이런 것들 있죠. 세계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상임이사국 5개국의 모든 표를 포함한 9개를 요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질상을 제외가 틀렸겠죠. 그래서 알겠죠? 실질상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자, A는 B와 달리 B가 안 버리죠, 지금. 그죠? 자, A는 B와 달리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둘 다 국사제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달리가 틀렸고요. 자, 4번. 자, 가는 나와 달리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라고 본다. 무정부 상태는 현실주의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일단 별표 하나 칠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강의에서도 좀 주의 깊게 설명했는데, 얘들이 이제 이걸 많이 낚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볼게, 얘들아. 정리를 좀 하세요. 자, 무정부 상태와, 자, 중앙정부가 부재한다라는 건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다른 말이에요. 자, 같은 둘 다 정부가 없는 건 똑같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달라요. 자, 보자. 이 무정부 상태는 일단 정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제사회 있잖아. 전 세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부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부재도 없는 말 아니에요. 이것도 정부가 없다라는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무정부 상태에서는 뭐가 추가가 돼 있냐? 이 안에, 이 무정부 상태라는 안에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있냐? 바로 봤더니 여기는 혼란이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혼란 상태. 아노미 상태.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아노미라고 하고요. 그죠? 우리 정법에서는 이 혼란 상태는 이제 홉스의 만만투. 전쟁 상태와 같다라는 겁니다.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자연 상태는. 알겠죠? 그래서 이 무정부 상태는 정부가 없는데 혼란 상태를 가미하고 있는 형식이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무정부 상태는 현실주의에 해당됩니다. 근데 중앙정부가 부재한 건 그냥 단순하게 정부가 부재하다라고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부재하다는 건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두 개 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잊지 마세요.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자, 5번 보면, 자, 나는 가와 달리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이 집단 안보 체제는 자유주의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맞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 보면요. 자, 보자. 이 고등학생 갑과 을은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땡땡 백화점 사장, 시장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죠?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그죠? 병과, 그죠? 우리 조교 착합니다. 착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죠? 선생님이 진짜 제자입니다.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실제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그죠? 이거 문과반 여자 학생이었어요. 제가 선생님이 고3 담임할 때 그때 실제 학생이에요. 그 조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에 그만둔대요.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만둬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봅시다. 자, 병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했대요. 갑과 을이요. 자, 이렇게 보자. 근로기간 볼게요. 2021년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문제 없고요. 자, 근로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네. 그러면 8시간 백화점에 있는데 휴게시간은 1시간이니까요. 7시간 근로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무일 이상 없고요. 휴일 이상 없고요. 시간당 8,000원이네요. 2021년 법정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 8,000원을 줬네요. 병이요. 병은 병신이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주 나쁜 개새끼죠. 어떻게 시간당 8,720원인데 이제 고등학생은 야 너희들 시간당 8,000원 줄게. 이런 거지 같은 새끼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새끼는 개새끼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럼 보자. 자, 편은 갑과 을이 병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되는 서류들을 비교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취직 인허증이 있죠. 이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겁니다. 취직 인허증이 필요한 거 15세 미만자들이 있죠. 아동들이라고 볼게요. 그냥 아동들이라기보다는 그냥 14세까지. 이애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합니다. 14세까지는 15세 미만이니까 안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로를 꼭 해야 된다. 어떤 아역 배우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 있으면 근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둘 다 갑을은 취직 인허증을 안 받았대요. 병이요. 사장님이요.
안 받았으니까 갑과 을은 일단은 15세 미만, 14세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를 병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받을 건 다 받았네요. 개새끼가 돈을 조금 주면서. 그죠? 그러면 을은 연소근로자구나 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근로 파트 할 땐요, 항상 연소근로자, 미성년자를 생각하지 마. 알겠죠? 형법이나 민법은 미성년자 생각해도 근로사회법 할 때, 이 근로자 파트 할 때는요, 미성년자 생각하지 말고 연소근로자만 생각하세요. 18세 미만. 알겠죠? 17세까지죠. 그래서 을은 연소근로자구나. 그러면 갑은요, 연소근로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성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물론 이제 갑이 이제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죠. 성인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확실한 거 성인과 같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얘는 이제 17세까지니까 18세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연소 근로자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을은 연소 근로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을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계약. 뭐 대리 청구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쌤 부모잖아요. 친권자 또 후견 부모예요. 부모가 근로계약 대리 안 된다고. 제발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안 돼요. 예전에 아동 노동 착취가 되게 심해가지고 그래 부모가 막 이제 너 마음대로 계약해갖고 이 자식 막 일 시켜불고 막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계약도 대리 안 됩니다. 알겠죠? 못 해줘요. 부모가 못 해줍니다. 형이 못 해줘요. 동생이 못 해줘요. 누나가 못 해줘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알겠죠? 꺼져. 자, 2번. 자, 을은 각과 달리 주말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 주말 근로가 아니라 휴일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써줬죠? 노트에도 써줬습니다. 휴일 근로 안 돼요. 연소 근로자는요. 그 다음에 야간 업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떤 객내 근로도 안 됩니다. 위험한데 안 돼요. 유해업소 안 돼요.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안 돼. 안 되고 이 야간 있죠? 이 야간 업무가 이제 몇 시까지, 몇 시냐면요. 저녁 10시부터, 안 쓰죠.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이때는 이제 야간 시간이라고 합니다. 야간 근로 시간. 이제 그때는 안 돼요. 그렇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갑은 갑은 사장님에게 법정 최저임금 8,720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실제 이렇게 계약했어도 나중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나쁜 새끼니까요. 받을 수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는 거. 자, 4번. 자, 을과 병이 근무일의 연장 근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병은 을을요. 추가적으로 합의하더라도 병은 을을 일일 2시간씩 더 근로하게 할 수 없죠. 연소 근로자니까 일일 1시간. 알겠죠? 일일 1시간. 연소 근로자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근로하게 할 수 있다. 4번이 정답.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우리 미안합니다. 우리 저기 큰일 났습니다. 있다가 이제 없다라고 써져 있어요. 맞습니다. 알겠죠? 있다가 없다가 맞습니다. 없다. 그래서 맞아요. 그죠?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자, 5번 볼게요. 자, 갑은 을과 달리 갑은 을과 달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갑은 을과 달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병에게 단독으로 틀렸죠. 그죠? 그죠? 둘 다 단독, 임금은 단독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틀린 줄 알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이 아니라 12번 볼게요. 12번. 자, 헌법 개정 절차와 법률 재개정 절차가 나와 있네요. 사실 이제 평가원에서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잘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 나와 있네요. 뭐 따로 헷갈린 것도 없고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절차가 위에는 헌법 개정 절차, 밑에는 법률 재개정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보자. 기억. 자, 기억 어디 있니? 여기죠. 국회 의결이죠. 자, 기억을 위해서는 국회 최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죠. 그죠? 최저의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얻어야지 국민투표로 갑니다. 그죠? 맞고요. 자, 니은. 자, 국회의원 선거권자는 니은 국민투표에 투표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이 국민투표가 뭐야?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귿.
정부의 디귿 일단 기억 니은이 정답이고요. 자, 디귿 정부의 제출은요 법률안 제출을 말하고 있네요. 정부의 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동의 필요하다. 꺼져. 이거는 국회의원 이거는 국회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자, 교섭단체들 제출된 법률안을 니을의 국무총리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다이렉트로 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섭단체는 아니에요. 어떤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그냥 단체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가부터 다는 범죄 성립 요건인 구성 요건 해당성 A, B 중 어느 하나가 갖춰지지 않아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사례다. 둘 중에 하나는 위법성 아니면 책임 중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갑이요. 장난으로 친구의 애완견을 발로 걷어찬 경우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거는 가 같은 경우는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요. 구성 여건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을 보게 되죠. 그래야지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가 같은 경우는 얘가 안 됐죠. 그죠?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 된대요. 자, 나 같은 경우는 경찰관 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 범인을 체포한 경우 정당행위네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죄가成立되지 않죠. 그죠?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쪽은 A는 위법성이다. B는 당연히 책임이겠네요. 보다만 하네요. 그죠? 심신 상실 상태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1번 볼게요. 자, 가는 구성요건이죠.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여기서 법적 비난 가능성은 똑같은 말로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노트에 설명해줬죠? 그죠? 그래서 아니죠? 그죠? 여기는 구성 요건이니까요. 자, 2번. 자, 나는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아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여기서 법질서 전체 관점에서보다 부정적인 판단되지 않아야 범죄가, 이거는 위법성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이거는 위법성이죠. 그죠? 우리 노트에 정리된 것만 다 볼 수 있습니다. 위법성.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자, 다는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서 여기까지는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구성 요건. 구성 요건이 뭐야? 그 책이 있죠. 법전. 책에 어떤 게 범죄고 어떤 게 형벌이다. 이런 것들 딱 정해놓은 걸 말합니다. 알겠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죠? 다는 아니죠. 다는 책임이니까요. 자, 4번. 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가 맞죠. A가 아니라 B라고 해야 맞고요. 자, 5번.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의 상해를 여기 정당방위네요. 그죠? 정당방위는 B가 아니라 A,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이 15번이 오답률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이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다 틀렸더라고요. 오히려 20번보다 이 15번을 더 많이 틀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우, 15번이 오답률 1위야. 와우, 대박이었어요. 20번은 또 역배점 나온 20번이 이제 2점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죠? 뭐 쉬웠는데 왜 나는 이 15번이 오답률 1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제대로 아직도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학생들이 많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가뿐하게 문제를 맞췄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좀 이따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물론 내가 잘났다는 말은 아닙니다. 잘나긴 했는데요. 자, 보자. 자, 갑은요. 18세입니다. 나이를 항상 잘 봐야 돼요. 갑은 온라인 게임을 위하여 을로부터 거액을 돈을 빌리는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갑의 법정 대리인은 병이래요. 그죠? 자, 보니까 계약 당시에 병의 동의가 있었는가라고 물어봤네요. 그죠? 계약 당시에. 그러니까 상황 1에서는 이해라고 나와 있네요. 이해. 그러니까 부모 동의를 얻었대요.
부모 동의를. 그러니까 아 이거는 또 미성년자만 알았는가? 예, 이거는 이제 알았으니까 철회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병은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 을이 지금 여기 사장님인가요? 온라인 아무튼 39세 알겠죠? 철회권도 안 되고요. 추인은 안 했대요.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봤을 때는 병인 동의 일단 유효한 계약이구나 뭐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일단은 병인 동의가 없었으니까 아 취소할 수도 있구나 뭐 여기를 보면 이제 철회할 수도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는 좀 이따 이제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한번 기억 보자. 상황 1에서요. 자, 상황 1에서 자, 을의 사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39세의 사기로 계약을 하였다면 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나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제 취소에 관련된 이야기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거나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 의한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효와 취소는 달라요.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얘들아. 선생님이 개념 꼭 끝내보자 했죠. 개념 강의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이 1번 때문에 오답률이 1등이 된 거예요. 이 1번 때문에. 알겠죠? 개념 강의 때 했던 거 그대로 선생님이 너희들 봐보세요. 별표도 내가 직접 다시 봤는데 별표도 선생님이 3개를 써놨어요. 너희들도 내 선생님 강의 들으면 알겠지만 별표 3개 친 거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 꼽아야 한 2-3개밖에 없는데 별표 3개까지 쳤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뭘 했냐? 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까지 선생님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 가르치는 강사 별로 없어요. 그죠? 나니까. 보자. 무효와 취소는 같으면서도 달라요. 이게 완전 다르단 말이야. 그죠? 같으면 같이 써놨겠지. 똑같은 말로. 그죠? 무효는 뭐냐? 일단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행위 시 계약할 때 있죠. 행위 시에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거는 아예 하지도 않았던 거야. 행위 시의 효력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간주합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한 게 아니야. 그냥 무효는 처음부터. 알겠죠? 그래서 행위 시에 아예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게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와 관련된 것들을 선생님이 다 적어줬어요. 다 적어줬습니다. 다시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 이거 무효입니다. 실현이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줄게. 별을 어떻게 따요? 사과도 아니고. 그죠? 실현이 불가능한 계약. 이런 거 안 됩니다. 반사회적인 계약. 반사회적 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리모 계약, 뭐 또 노예 계약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반사회. 이거 다 무효입니다. 다 무효예요. 알겠죠? 그리고 불공정한 계약. 불공정 계약 무효입니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이거 무효입니다. 정치화법에서는 무효 이거 말고 더 나오면 선생님이 인강을 때려칠게요. 이거 말고 안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개념반 때 그대로 적어서 이게 무효입니다. 취소는 뭐냐? 행위 시에 계약했던 거 있죠? 일단 행위 시에 계약했던 거는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선생님 개념 강의 때 했던 거. 행위 시의 계약은 일단 유효입니다. 일단 유효 똑같이 나왔어요. 일단 유효. 그죠? 일단 유효인데 취소를 나 그거 취소할게요. 다시 바꾸시키는 거. 취소를 따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취소를 요청해요. 그럼 다시 행위시로 돌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소급이라고 말하죠. 소급 돌아가는 거. 소급 적용이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효력을 없애주는 거. 알겠죠? 이게 취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취소에 관련된 거 첫 번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 그대로 써준 겁니다. 이거 취소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쓸게요. 이것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계약.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다. 그러니까 이 1번 선지 때문에 일단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이거 무효라고 생각해가지고. 알겠죠?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그죠?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네요. 자, 니은 볼게요. 자, 상황 2에서요. 자, 갑이 이 18세 미성년자가요. 병의 동의서를 엄마의 부모든 아빠든 엄마든 병의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계약을 했다면 갑뿐만 아니라 병도 미성년자 측이라고 말합니다. 미성년자 측, 미성년자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요. 미성년자 측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맞죠? 그죠? 할 수 없습니다. 위조로 계약을 했다면 속임수로.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니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니까 이 니은 디귿 그 3번으로 이제 체크하는 학생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EBS 보니까. 그죠? 일단 그러니까 3번을 체크했다면 기억을 일단 안 했다는 거야. 그죠? 자, 디귿 볼게요. 자, 상황 3에서요. 을의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을이요. 을의 사장님이죠. 일단 동의가 있었는가 없었는데 계약 당시 을은 갑의 미성년자 알았는가 몰랐대. 여기까지 보면 철회가 가능하죠. 하는데 계약 후 병이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했대요. 그러면은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조금 철회권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강의 때 다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꺼지고요. 자, 상황 4에서 을은 미성년자인 갑에게 계약의 취소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확답 촉구권을 갑에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살 거야 말 거야 이런 거 아니죠. 갑에게 하는 거 말 안 돼. 이거 낚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기존 기출에 많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연 설명 뺄게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자, 불법액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가 또 꽤나 또 불법액이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갑은요. 갑은 을과 운영하는 갑은 을이 아니죠. 갑은 을이 운영하는 결혼사진 촬영 업체에서 촬영 아르바이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사장님이고요. 갑이 직원이죠. 을은 사장님을 이제 사용자라고 하고요. 직원을 이제 피용자라고 말합니다. 자, 어느 날 병이 을에게 자신의 결혼식 사진 촬영을 의뢰했고, 금은 을과 뭐 사이에? 병과 사이에 사진 뭐 촬영을 의뢰했답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둘이 계약을 한 거죠. 그죠? 채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계약한 거, 채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갑은 그 촬영을 위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결혼식장 가던 중에서 운전 부주의로 정을 크게 다치게 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사고 처리 때문에 병의 결혼식 사진은 촬영되지 못했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성립된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갑과 병이 지금 계약한 게 아니야. 알겠죠? 계약은 지금 을 사장님과 병이 계약을 한 거야. 근데 지금 갑이 정을 치면서 제대로 의뢰한 촬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을 한 겁니다. 을이 병에게요. 알겠죠? 그래서 병이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죠. 그죠? 갑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갑의 정에 대한 채무 불이행, 이것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갑의 정에 대한 채무 불이행. 그 다음에 3번. 자, 을의 병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성립된다고요. 성립된다고. 자, 4번. 자, 을의 정에 대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갑의 정에 대한 일반 불법 책임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다 보자, 얘들아. 이 특수불법행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특수불법행위는 사용자 배상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님이 물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용자 배상 책임인데, 일단 이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되면 일단 갑과 정의 일반 불법행위가 일단 성립이 돼야 되겠죠. 불법행위 성립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이 이제 을한테도 사용자 배상 책임, 특수불법행위, 사용자 배상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장님이 을이요, 나는 갑에 대한 주의 감독 의무를 충실히 다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면책이 됩니다. 그럼 특수불법 행위가 성립이 안 되죠. 특수불법 책임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래도 갑과 정의 불법행위 책임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정의 입은 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손해와 달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달리가 틀렸죠. 둘 다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상 회복이라고 나와도 낚이면 안 돼. 아니에요. 그거 원상 회복 아닙니다. 금전 배상이 원칙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8번. 자, 갑과 을은 병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를 했답니다. 왜 도주를 했어? 나쁜 놈들. 그죠? 갑과 을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도주했대요. 일주일에 건거됐답니다. 갑을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구속을 시켰네. 어떤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든가 또는 어떤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나봐요. 우리 검사님이. 그죠? 그래서 검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갑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갑과 을 모두요. 얘들을 재판장에 보내면 나는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다. 자신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검사님이 판단을 한 거죠. 그죠? 너희들이 이제 깜빵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도 사람이야. 검사도 사람이야. 검사는 피의 사실 인정은 돼.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가담 정도, 어떤 연령 등을 고려해서 이 새끼 갑을 중에서 갑에게는요 불기소 처분을 내렸대요. 기소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안 보내고 너 이 새끼, 너 내가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데 너 이 새끼 하지마! 하고 집에 돌려보낸 걸 말합니다. 알겠죠? 이거 뭐야? 여기서 불기소 처분. 이거 무죄 취지가 아니죠. 그죠?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 내리는 거 이거는 기소유예가 되는 겁니다. 기소유예. 개이득된 거죠. 갑은 그니까. 개이득. 예! 을한테 안녕! 하고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을은 뭐 됐습니다. 이제 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했대요. 기소했답니다. 와, 을 억울하겠죠. 같이 때렸는데 갑은 집에 가고 나는 이제 재판장 가는 거죠. 그래서 재판해보니까요. 재판 결과 을에 대해서 징역 6월 선고됐대요. 집행유예도 아니고 징역 6월이 선고됐답니다. 6개월 동안 깜빵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을은요 변호사와 을의 또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을의 변호사와 상의해서 우리 6월이면 괜찮네요 라는 거죠. 항소를 포기했대요. 그런데 항소를 포기했는데 여기서 형이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검사가 오히려 6월밖에 왜 안 줬어 판사님? 이라고 해서 나 이거 인정 못해. 1년은 줘야지. 왜 6월밖에 하고 항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 확정됐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 자 1번 볼게요. 자 갑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형사보상 받을 수 없다. 자꾸 내가 헷갈리네요. 있다라고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PPT 잘못 썼습니다. 있다. 자, 갑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형사보호자, 장도 아니라 사실 상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여기까지 2개나 틀려버렸습니다. 조교가 빨리 하느라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갑은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죠. 왜? 기소유예는 형사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자주 나왔던 거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자, 을이 항소를 포기했으므로 검사 항소 여부 관계에서 판결 확정된 아니죠. 검사가 항소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검사님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자, 을은 형 집행 도중에서 보석제도를 통하여 형기 만료된 석방, 이거는 가석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보석제도는 재판 중에 보증금을 내고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틀렸고요. 자, 4번. 자, 병은 형사재판의 당사자이므로 이것만 봐도 사실 아니지. 그치? 병은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과 을이 병을 때렸잖아요. 그죠? 형사재판이잖아. 그럼 병 대신에 검사가 싸워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갑을 대신에 이제 갑은 아까 불기소 했으니까 이제 변호사가 싸워주는 거겠죠. 그죠? 당사자. 병은 이제 집에 있어도 되고 법정에 출석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죠. 검사님이 알아서. 알겠죠? 물론 이 병이 증인으로 나와서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거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4번도 틀렸죠? 자, 갑을 모두 형사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그죠? 민사와 형사는 다릅니다. 달라요. 정답은 5번이다 라는 거. 자, 19번 볼게요. 다 왔습니다. 이거 왜 이거를 나는 얘들이 틀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죠? 이해가 안 가요. 자, 보자.
자, 국제법의 법원 중 하나인 A의 특징은 뭐 조약, 국제관습법 일반 원칙 중 하나겠죠. 그죠? 자, 서수 오른서도 한 개당 1점, 총 3점인데 2점이네요. 그럼 두 개가 맞는 거네요. 그럼 뭐 어떤 거에 대한 거냐?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비준권을 가지는 건 없어요. 조약에 관한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자, 보자.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 있죠? 이 조약을 맺을 땐요, 체결하고 비준하는 건 누가 하냐?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조약, 체결 대통령이 하고요. 비준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하는데 동의는 누가 해줘야 돼? 국회가 해줘야 돼. 왜? 이 조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조약 잘못하면.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조약 잘못하고 우리나라가 병신이 된 적이 한번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권력자가 마음대로 조약을 나라를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조약을 해버리면 또다시 나라가 거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때는 우리 국회 동의 얻고 해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조약은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약간 그런 간단한 조약들 있죠. 이런 약속 같은 이런 것들은 그 대통령이 알아서 환자할 수 있다. 국회 동의 얻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까지 개념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조약에 대한 이야기 틀렸죠. 이거는 일단 옳은 건 다 틀렸으니까. 그러면 2번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을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거는 국제관습법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그러면 2점이니까 여거 두 번째 1점. 여거도 그럼 맞은 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거 틀렸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는 국제관습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1번 국제기 이거 체결될 수 있다. 이거 조약과 관련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동등한 효력 아닌데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이제 법률, 중한조약은 법률. 알겠죠? 대통령이 혼자서 알아서 하는 건 명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건 없습니다. 3번. 자, 국사제의 재판 준거가 될 수 있죠. 3번 정답. 너무 쉬웠잖아요. 이게 왜 틀렸어요? 그죠? 4번. 자, 명시적 입법 절차가 성문화 형식. 이거 조약 관련된 거. 이것도 조약과 관련된 거죠. 그죠? 어떤 국제관습법은 포괄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물을 먹고 좀 쉬었다 할까 46분도 한 번도 안 쉬고 NG 없이 달려왔거든요. 좀 쉬었다 할까 했는데 그냥 할래요. 그냥 합시다. 그냥 빨리 하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자, 좀 쉬면은 또 약간 그 텐션 떨어져요. 그래서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20번 문제가 생각보다 이제 기존의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 알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나온 편입니다. 기존의 이 20번 문항은 킬러 문항이에요. 킬러 문항이고 정법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인데 숫자가 나오잖아요. 우리 문과 학생들. 그죠? 이제 가장 어려운 문항인데 생각보다는 쉽게 나왔고요. 그리고 배점도 2점으로 형성이 돼서 나왔습니다. 역배점이 나왔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보면 자,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답니다. 그죠? 자, 의원의 정부 형태 채택하고 있고요. 이제 지역구 의원 70명과 비례대표 의원 30명으로 구성이 된대요. 총 100명이네요. 그죠? 100명이고요. 자,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 후보자에게 한 표 하고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서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비례대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당 명무시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정당은 선거구별 1인 후보자에게만 공천하면 1인의 후보자만 정당별로 선거구마다 한 명만 공천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A 지역구에 우리 어떤 특정 정당이 너 여기 후보자라 나가 한 명만 공천한다는 말입니다. 두 명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다라는 거. 자, 비례대표 의석은 자,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만큼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자녀의석 소수 비례수가 큰 순서대로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다. 이것까지도 우리가 기존의 기출에서 자주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각국의 현재 의원 선출 방식과 지역구 의원 수는 유지하되, 여기서 지역구 의원 수는 유지하되 현재 의원 선출 방식과 지역구 의원 수는 유지하되, 이거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일단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겠대요.
그래서 전체 의원수를 현재의 1.5배가 되도록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대요. 전체 의원수는 현행은 70% 30, 100명이었죠. 그런데 전체 의원수를 1.5배가 100의 1.5배가 몇이지?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문과 학생들 150입니다. 150으로 늘리겠대요. 근데 지역구 의원수는 유지하겠답니다. 알겠죠? 그런 말이죠. 이렇게 문과 학생들에서 왜 저 새끼는 문과를 무시하냐라고 말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문과 출신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특이하게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선생님이 이제 화면이 이제 좁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들이 보기 쉽게 우리가 항상 써놨던 대로 그대로 써놓고 문제를 해설을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너희들은 뭐 굳이 이건 적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죠? 바로 보면 했으니까 선생님 이제 해설하기 편하려고. 그죠? 자, 그러면 자 A, B, C, D와 득표율과 의석률이 여기 나와 있죠? 그대로만 보고 그대로만 쓸게요. 자, 득표율 32%, 그 다음에 44%, 8%, 16%, 그 다음에 의석률은 46%, 40%, 8%, 6%네요. 그죠?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대로 이제 보기 쉽게 한 겁니다. 이제 쓸 때가 많으니까. 자, 보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항상 하던 대로 현행과 개편안을 구해줘야 됩니다. 의석수를요. 알겠죠? 현행 개편안 구해줬는데 현행은 현재 지역구 의원이 70명이었고요. 비례대표 의원이 30명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보자. 그러면 일단 비례대표 의원부터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A당, B당, C당, D당. 우리 다 할 줄 알잖아, 얘들아. 비례대표 의석수. 그죠? 그렇지만 선생님은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상세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비례대표 의석수 구하죠. 우리 하잖아요.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A 정당의 득표율은 32%입니다. 퍼센트에 제외된 거예요. 정당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곱해주랍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정당 득표율 32%죠. 32%는 0.32도 되고요. 100분의 32도 됩니다. 똑같이 아무나 해도 돼요. 100분의 32로 할까요, 우리? 자, 100분의 32 곱하기 의원 정수요. 자, 의원 정수는 몇 명입니까? 30명이죠. 비례대표 의원 정수. 그죠? 30이죠. 그러면 몇이 나오냐? 우리 약분하고 0.32에도 금방 나오는데요. 그러게 하면 9.6이 나옵니다. 알겠죠? 9.6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B당은 13.2가 나오고요. C당은 2.4, D당은 4.8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정수만큼 의석수를 배분해 주세요. 그러면 A는 9, 정수가 앞에 있는 거니까 9, 13, 2, 4죠. 그럼 전체 다 더하면 28이네요. 자녀 의석이 2석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의석수가 30석이니까요. 비례대표 2석. 소수점 이하수가 큰 순서대로 하나씩 배분해 주세요. 그러면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하나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는 이쪽이 지금 10개, 13개, 2개, 5개, 30개가 맞네요. 맞죠? 이게 비례대표 의석수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지워버리고. 그죠? 자, 안 이쁘네요. 이렇게 해볼까? 자, 보자.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수는 아직 모르죠. 근데 전체 의석수를 얘들아, 전체 의석수를 알 수가 있죠. 왜? A, B, C, D 정당의 의석률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전체 100개 중에 46%니까 그죠? 46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A는 46, 그 다음에 B는 40, C는 8, D는 6이네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도 나오네요. 전체 의석수가 A정당은 46인데 비례대표 의석수가 10이니까 나머지는 지역구 의석수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36, 그 다음에 27, 6, 1이네요. 현행 끝났습니다. 그죠? 현행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개편안 볼까요? 현행 끝나는데 개편안 보기 전에 이거부터 보자, 얘들아. 이
지역구 의석수가 전체 70개잖아요, 얘들아. 전체 70개고 여기는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는 전체 30개고 여기서 전체가 이제 100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70개 중에서 특정 A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36개를 차지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 여기는 소선거구제구나 라고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중선거구 제도라고 하면 한 선거구당 2명씩 당선되게 특정 정당이 70개 중에 35개까지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36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왜? 한 정당당 한 명만 공천한다고 아까 말을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 과반수 이상이 나온 게 있네? 소선거구제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개편안 볼게요. 개편안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돼요. 자, 개편안의 비례대표 의석수 볼까요? 자, 개편안의 비례대표 의석수 A정당.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A정당은 일단 전체 100분의, 그죠? 전체 100분의 32가 들어가겠죠? A정당. 똑같죠? 32. 100분의 32. 근데 곱하기 이제 정수가 달라졌죠? 아까 여기는 전체가 100인데 1.5배라고 했잖아요. 전체 의석수가. 그러니까 150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역구는 그대로 가져간다 했거든? 지역구는 그대로 가져간다 했으면 지역구는 70석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 150이니까 비례대표는 몇 석이란 말이야? 80석으로 확장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까 1.5배라고 했잖아요. 다시 선생님이 이제 PPT 해보기 힘들어서. 그죠? 150. 그러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니까 100분의 32 곱하기 80을 해주면 0.32 곱하기 8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몇이 나오냐? 25.6이 나오네요. 그죠? 다 적어놨습니다. 자, B, C, T 해서 25.6, 그 다음에 35.2 나오고요. 6.4, 12.8 나옵니다. 그럼 정수만큼 주면 되니까 여기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다 더하면 두 속이 부족합니다. 더 해볼까요? 50, 60, 66, 78이죠. 78, 80인데 70. 그럼 두 개가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주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26석 지역구 석수, 비례대표 석수요. 비례대표 의석수 26개, 여기는 35개, 여기는 6개, 여기는 13개. 50, 61, 67, 80 맞네요. 그죠? 맞겠죠? 26, 35, 6, 13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역구 의석수 있죠? 이걸 그대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PPT 한 번만 넘어갈게요. 한번 볼게요. 얘들아, 평가원은 중요할수록 글씨를 작게 씁니다. 치사한 애들이에요. 이제 중요할수록. 보자. 그런데 여기 쬐깐한 거 두 개 있잖아. 개편안을 적용 시에는 최근 의회 의원 선거의 정당 득표를 그대로 가져가고요.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개편안은.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래요. 개편안에도. 그죠? 그대로.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는 36, 27, 6, 1이란 말이네요. 그럼 전체 의석수가 또 나오네요. 50, 62. 여기는 50, 62. 여기는 12, 여기는 14.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죠? 이거 다 적어놨죠? 다시 이제 선지 볼 거니까요. 아니다. 그냥 선지를 여기를 보고 선지를 설명할게요. PPT 안 돌아가고요. 1번 볼게요. 자, 현재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1번 선지자 보는 겁니다. 선거구 내 당선자가 표의 등가성 문제 발생. 이것도 너무나 많이 했어. 제발 외우세요. 소선거구제잖아요. 소선거의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내 당선자가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번은 꺼지라고 할게요. 자, 2번. 자, 최근 선거 결과 D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5개랍니다. 자, D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개죠? 최근 선거 결과 현행이죠. 최근 5개고요. 자, C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는 2개입니다. 그럼 2배래요. 2배가 아니죠? 2배를 초과했잖아요. 2는 4인데 5잖아요. 초과했죠. 그죠? 자, 3번. 개편안 적용 시, 여기가 개편안이니까요. 개편안 적용 시 A당의 의회 의석수와 B당의 의회 의석수는 같다. 62, 60이 같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자, 4번. 자, 개편안 적용 시 C당의 정당 득표율과 C당의 정당 득표율은 8%입니다. 득표율 8%고요. C당의 의회 의석률도 8%입니다. C당이 몇 개 얻었죠? 지금 C당 13개 얻었나요?
C당의 의외의 의석률, 개편화. C당이 여기가 C당이죠. 12죠. 그죠? 12. 전체 150개 중에 12는 8%입니다. 그죠? 8%. 그래서 같습니다. 그죠? 전체 150개 중에 12는 8%예요. 똑같죠? 8%.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치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5번. 최근 선거 결과에서뿐만 아니라 개편을 적용해서도 B당과 D당의 연립 내각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B당과 D당 여기 46이네요. 과반수가 안 됐네요. 전체 100개 중에 46개니까 연립 내각 구성이 안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B당과 D당이죠. B당과 D당 76이네요. 전체 150개 중에 76 과반수가 됐네요. 연립대가 가능하죠. 근데 다 구성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죠. 그죠? 그래서 이건 된다.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3번이다.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얘들아 항상 알아야 되는 게 20번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항상 신유형 뭔가 새로운 거 하나씩 추가합니다. 평가원 해년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20번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풀 수 있는데 1번부터 19번까지를 얼마나 확실하게 빠른 시간에 통과를 하냐에 따라서 20번을 풀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20번도 중요하지만 1번부터 19번까지 기초적인 개념을 빨리 정리하고 완벽하게 정리하는 게 20번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은 사실은 누구나 다 풀 수가 있어요. 수학이 아니잖아, 얘들아. 알겠죠? 시간만 여유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선거구 너무 어려워. 이거는 일단은 숫자의 어떤 기피 현상이 있는 문과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선생님은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에요. 국영수를 제일 싫어해요. 국영수를. 알겠죠? 다 너희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하는데 20번은 수학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누구나 풀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너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봐라. 나도 인간 강사 하는데 너희들아 못하겠니? 그죠? 자, 6평 보느라 고생했고요. 다음 커리 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